계약은 일종의 찜입니다. 가족 간 다툼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팩트는 날카롭게, 인사이트는 다르게. 팩트에 근거한 차별에 대한 시선을 담는 곳 NH튜브 붓캐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또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농협은행 투자상품 자산관리부문 WM 사업부의 장을 맡고 계시는 박현주 부장님과 법무법인 센트로의 이희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WM 사업부 부장 박현주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자산관리 그리고 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님과 우리 사회자분과 함께 또 부동산 계약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창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와 부동산 분야를 이제 주력으로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일반 민사라든지 형사사건까지도 많이 취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긴장도 많이 되기는 하지만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두 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보다 좀 유익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대화하면서 기분 좋게 대화 나누고 유익한 시간들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전혀 긴장해 보이지 않으시고요. 부동산 이제 특화된 법무법인이라고 하셔서, 그리고 네. 저희도 저희 이제 자문센터 안에 부동산이 또 하나의 그 축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시황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가 내렸다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집을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장님 집 계약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계약하실 때 주로 어떤 분쟁이 좀 있을까요?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을 사고 팔고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별한 분쟁은 있지 않았지만, 왜 변호사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집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딱 입금을 합니다. 근데 이 계약금을 입금했을 때 혹시 그 부동산 소유주와 또 입금하신 분과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내놓기는 했지만 이분이 갑자기 변심하셔서 금액을 올리고 싶은데 이미 계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이걸 뭐 파기하겠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분쟁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네. 이제 가계약 네. 이런 네.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제가 가계약권 또 상담도 해드렸었거든요. 회사에서 실제로. 네네. 가계약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입금만 하면 가계약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거죠? 네. 가계약을 할 때 보통은 빨리 이제 선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매매 대금 중에서 아주 좀 이렇게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이제 빨리 입금하는 것으로 하면서 뭐 가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이렇게 안내도 많이 받고 또 실제 그런 줄도 알고 하는데, 사실 가계약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계약과 가계약이 이제 명확하게 구별될 수도 있겠지만,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내지는 가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본 계약처럼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사실은 이제 가계약은 일종의 찜입니다. 침 발라 놓는 거예요. 찜. 네. 그래서 네. 내가 먼저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니 라는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사이에 서로 약정한 내용이 없으면 사실은 좀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가계약금을 보낼 때 어떤 의미로 이 가계약금을 보내는지, 어떤 경우에는 다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 구두로라도 약속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부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냥 매도자가 갑자기 안 팔겠다. 가계약 상태에서. 그럴 때는 뭐 계약서는 보통 배액배상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가계약은 어떻게?
가계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합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합의인데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서 가계약금일지라도 그 가계약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아니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그 가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함으로써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가계약 금액 하나에서 포기함으로 내지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 관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입금한 그 해당 금액은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요? 혹시 그걸 이제 입금한 이후에 명확한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혹시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예,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약속이 없었다는 전제에서는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건데, 가계약금이 만약에 계약금 계약으로서의 계약금으로 인정이 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계약금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서 그 법리에 따라서 사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만, 가계약금만으로는 좀 분쟁의 소지가 좀 생길 여지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걸 지급한 것만으로는. 네. 저희 은행 고객도 그때 한번 상담에서 잠깐 해주셨던 사례가 있잖아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네. 해제됐다가 네. 다시 또 재지정됐다가 하면서 네. 이제 집주인이 판다고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안 판다고 했다가 네.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한 분쟁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그때도 가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됐었나요? 그때 거는 사실은 이제 협력 의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인의 협력 의무의 이행이 좀 필요로 하는데, 그 협력 의무를 이행할지 뭐 이제 말지에 관한 그런 계약 내용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가계약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가계약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제 본계약과 분리되는 건 아니고, 가계약서 내에 매매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매매 대금이 특정이 되고 뭐 중도금의 이행 방법 등이 이제 특정이 된다면 사실 이제 본계약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전 그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계약금보다는 좀 협력 의무를 이제 위반하였는지, 뭐 아니면은 협력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필요가 없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지에 관한 좀 분쟁이기는 했었습니다. 부장님, 협력 의무가 뭔지 혹시 이해하세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 서류든 또는 뭐 어떤 이행해야 되는 일들을 협력해야 된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런 네. 의미일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계약 행위는 당사자들이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예, 무효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도인 측이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하면서 허가를 받게 되면 확정적으로 이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일컫는데요.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기 전이나 아니면은 확정적으로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계약은 이제 유효가 되어서 유효인 계약 내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데, 매도인 측에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협조를 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매수인 측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되는데, 먼저는 소로서, 그러니까 소송으로서 협력 의무를 이행해라라고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손해배상액을 이제 예정을 했다면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 최근에 지난 2월경에 잠깐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가 됐던, 일시적으로 해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거래를 하셨던 분이 매도인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제가 되었다라면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물론 계약을 확실하게 해놔서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도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받은 계약금 내지는 계약금의 일부만 반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할 수는 없습니다. 통보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 다만 매도인의 그러한 어떤 태세가 일방적인 그 이행의 거절로 평가될 수 있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이행 거절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도리어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지할 시에 손해배상을 예정한 부분이 있다면 도리어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다툼이 이루어진다면 합의를 해서 그 계약 관계를 깔끔하게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하는 계약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거는 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다 보니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혹시 부장님께서는 가계약으로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계약으로 진행해 본 적은 없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파트를 임대 줄 때에는 뭐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것도 가계약이었겠네요. 작성하고 이거는 나중에 본계약 시 어떻게 전환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랬을 때 대비해서 작성했던 거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임대차를 할 때도 네. 가계약을 많이 이용하는군요. 임대차도 가계약 많이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저 부분은 한번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한 쪽에서 나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우리 계약 끝입니다라고 통보하는 게 사실상 계약의 해제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합의가 됐다면 모를까.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요물 계약이라 그래서 약정한 계약금이 예를 들면 1억이다라고 했을 때 그 1억을 전액 다 지급해야만 그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하게 되면은 계약의 효과로서 약정 해제권의 유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나는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게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적으로 상환하면서 이제 더 이상 계약을 뭐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의사가 합치됐다. 그러니까 약속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계약금 중에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는 일부 지급한 금액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게요라고 해도 해제권의 효력이 없고요. 그러면 네. 당초의 계약금만큼을 부담해야 해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요. 매수인의 입장이라면은 내가 만약에 계약금이 1억인데 이제 1,000만 원만 가계약금으로 쌌다. 그러면 나머지 9천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이 되니까 그제서야 9천만 원 추가로 주면서 1억 포기하면서 해제권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다. 2천만 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겠고요. 물론 이제 매도인 측에서는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계약을 꼭 해제해야만 하니까 계약금 우리 1억으로 줬으니 2억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테니 그럼 해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해제가 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다투어졌는데, 왜냐하면 계약은 말씀드렸던 요물 계약이고 현실적으로 그 금액만큼 다 지급이 되었어야만 양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되는 거라, 매수인이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그 계약금 배액을 상환할지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만약에 그와 같이 매도인이 주장한다면 그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그 지급받은 금액에서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주장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매도인이 그와 같이 주장을 하더라도, 즉 매도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러면 약속했던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배척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그 매도인은 약속한 매매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약속했던 계약금을 전체를 다 지급을 해야 이제 그 이후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증명이 될 수 있는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계약금으로서의 성격은 또 하나는 이제 증약금이라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증거금의 성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사실은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라 그래서 이제 양 당사자 사이에 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로 해줄래?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계약금은 양 당사자가 서로 이제 특약을 건 경우에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금액만큼을 손해로 물어주는. 네. 네, 사실 계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어린 친구들 특히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을 잘 몰라서 뭐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나가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작은 거라도 계약서에 무조건 기재를 이제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약서를 정말 잘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요즘에 그 부동산에 굉장히 인기가 다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동안 많이 좀 찾았던 그 하나의 컨텐츠이긴 한데 그 조상 땅 찾기 뭐 이런 네. 얘기가 또다시 좀 나오더라고요. 부장님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친정의 이제 형부가 조상 땅을 찾으셔서 조금 네, 많은 금액을 이렇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사실. 사실 조상 땅 찾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시라고. 그리고 정말 적어도 1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상담은 그렇게 됐고 찾았던 땅도 있고 못 찾았던 땅들도 있고 사실 조상 땅 찾기가 이렇게 승소율이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승소율이 그렇게 높은 소송은 아니에요. 찾기가 뭐 이렇게 만약에 내 아이 조상의 명의로 된 땅이 나타났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을 내가 직접 찾아올 수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율이 높은 사건은 아니지만 다만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승소율이 뭐 다른 그 소송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그런 유형의 사건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주민센터가 한동안 붙여 있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서 한 번도 문의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조상이 사실 우리가 다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이거 조상이라고 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고조 부모님까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조부모님, 그 다음에 증조부모님, 그 다음에 고조부모님. 왜냐하면 조상 땅 찾기를 이제 하는 건 결국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상 땅 찾기는 상속인데요. 먼저 이제 조상의 명의로 땅이 있었는지, 즉 조상이 땅을 소유했는지 여부는 결국에 이제 공적 장부로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이제 만들어졌던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 조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조사부와 임야 조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 즉 이제 산인 경우는 임야 조사부로 다 빠져 있고 그 외의 지목들에 대해서는 토지 조사부로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사정 명의인이라고 그 소유자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부를 이제 일제 시대 때. 장부에 저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저희 한국이 이제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게 1968년 뭐 하여튼 그 즈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생존하셨던 뭐 고조 부모님, 증조 부모님은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재적 등본을 확실히 이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적 등본. 그리고 그 재적 등본상에 이제 그 직계 비속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오늘 찾고자 하는 이제 내가 찾고자 한다면 나와 그 조상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재적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재적 등본상에 이제 본적지라든가 그 살고 계셨던 주소지 등이 나오는데요. 그 주소지와 그 말씀드렸던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의 사정 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땅 찾기에서 첫 번째 관문은 동일인 여부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이제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갑이 나의 조상 갑과 동일인인지 여부.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소송에서 1차적으로 항상 등장하는 쟁점이긴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또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달랐을 수도 있어서 그 동일인을 증명하는 것도 네.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그 부분도 소송을 통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소송을 많이 좀 이렇게 수행해 본 변호사는 그러한 좀 노하우를 좀 알고 있으니 가급적 뭐 문의하실 때에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은 이제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구나 나에게도 물려받은 조상 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부장님도 그리고 또 송위원님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토지 정보과 내지는 지적과에 방문하셔서 지적 전산망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적 전산망 조회 시스템. 네, 그렇게 되면은 나의 조상분과 그 다음에 나와 사이에 상속 관계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말씀드렸던 제적 등본. 예전에는 다 제적 등본으로 통용이 돼서 제적 등본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은 그 조상분께서 땅을 이제 현재에도 땅을 소유하고 계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의 내역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말씀드렸던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셔도 되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경복궁역에 서울기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셔서 이제 문의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온라인 홈페이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조상님께서 땅이 워낙 많으셨어 갖고 이 지역은 우리 조상님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통행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 지역에 관하여 수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 수색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지적 전산망 조회 시스템도 있지만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 주소지, 그러니까 땅의 지번이, 그러니까 땅은 변함이 없는데 그 지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의 조상께서 이 소유한 이력을 찾았습니다. 기쁩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축하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오늘날 이 땅이 무슨 시, 무슨 구, 뭐 무슨 동, 뭐 몇 번지 이렇게 변했는지를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트로 항상 그 확인해 보셔야 될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토지조사부하고 임야조사부를 통해서 이제 사정명의인, 즉 소유자가 우리 조상님임을 확인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조사부를 통해서 대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대장. 근데 처음에 만들어진 토지대장을 부책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카드식 대장이라고도 하고 그 부책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 다시 또 부책대장을 근거로 이제 등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현재 뭐 등기 사항들이 나와 있는 등기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구등기가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부책대장이 존재하고 구등기가 존재하고 다시 또 구등기가 한번 폐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쇄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오늘날의 현재 등기부 등본. 대장 역시 부책대장부터 해서 현재 대장에 이르기까지 이 자료들을 세트로 찾아서 간혹 그 지번을 추적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드렸던 지적과나 아니면 토지정보과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셔서 그 자료들을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의 땅이 오늘날 어떤 지번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찾아서 내가 찾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구나 라는 걸 특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정 명의인과 제적 등본을 비교해서 동일인을 일단 찾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국가 서울 기록센터나 뭐 네, 가까운 네. 관공서에 가서 그 토지가 지금은 어느 집원인지를 추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그 점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모르는 맞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계속 농사짓다가 오늘날 등기를 본인 소유로 이렇게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찾았는데 네. 모르는 딴 사람이 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물권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이제 공시되고 있는 상태의 권리를 존중하는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유의 의사로 이제 등기를 이전받고 뭐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 있어요.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예, 그리고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도 있는데 점유 매개 관계가 뭐 매매이든 아니면 뭐 증여이든 매매 관계가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뭐 선의, 공연, 뭐 이제 무과실, 소유의 뭐 의사로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면 이 10년이 지나면 이제 취득 시효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님의 땅도 찾았고 그리고 오늘날 어떤 집원인지도 찾았는데 등기부, 오늘날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전전 매수가 되면서 기간을 합산했더니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한 사람 이후부터 기간을 합산했더니 10년이 넘는다든지 하면은 사실 그 땅을 찾아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땅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 누군가가 악의로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그 원인자를 찾거나 그 원인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현재 등기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져야 돼요. 그래야 손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원인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매우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어렵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형부께서는 정말 굉장히 운이 네. 좋으셨던. 그러게요. 네, 자세한 케이스네요. 얘기는 어떻게 찾았는지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되게 어려웠다고는 하셨거든요. 네. 운이 좋았던. 네, 운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팁을 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 찾았는데 등기도 봤는데 보존 등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이런 땅은 해볼 만한 땅이죠. 왜냐하면은 사정명의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정명의인이 누구라고 밝혀지게 되면은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 추정력을 이제 복멸시킬 수가 있는데 깨트려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보존 등기를 하고 있는 측에서 그 원인 관계가 이제 적법 유효하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는 말소 등기 통해서 내지는 이전 등기 통해서 이제 상속인에게 이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은 경우들이 국가예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주인 없는 땅에 대해서 이제 네, 국가가 맞습니다. 보존 네, 등기 해놓은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지금도 조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무주부동산 공고라는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 알아볼 만큼 알아봤지만 소유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공시를 합니다. 뭐 진짜 주인이면 찾아가세요.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나게 됐을 때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 네 나중이라도 상속인이 알게 되면은 한번 다퉈볼 수도 있겠죠. 이게 통일이 되면 할만하겠네요. 근데 북쪽에 있는 땅은 이미 누군가가 평온하게 수십 년 동안 소유하지 않았을까요? 10년이 지났을 테니까 10년, 20년이.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유취득 시효에 있어서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악의의 무단 점유자.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알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득 시효로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은 해야 돼요. 되게 재미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네. 만약에 이렇게 애써서 찾아서
해볼 만한 그런 땅을 찾아냈는데 그 이후부터 막 박혁거세부터 시작하면 엄청 많잖아요. 네. 자손들이 나 말고도 많은데 그 상속은 어떤 세법을 따라가? 상속은 사망 당시, 그러니까 피상속인이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상속에 관한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지금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부분은 크게는 한 2번 정도 변경이 됐었어요. 60년 1월 1일부터 이제 7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79년 1월 1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9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돌아가신 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그 당시 상속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금 민법 기준으로는 뭐 직계 비속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계 존속,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이런 분들은 상속인으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뭐 장자였는지 아니면 이제 여자였는지 아니면 출가했는지 등에 따라서는 그 상속분은 좀 달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과거에. 장자는 받는 그 상속분에서 5하를 더 받기도 했었고요. 배우자와 똑같이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배우자께서는 또 지금처럼 5하를 더 이렇게 가산받지 않으셨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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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장자에게 네. 많이 갔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께서는 또 아들의 한 뭐 2분의 1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출가한 경우에는 4분의 1까지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각 적용됐던 그 시기에 따라서 상속분이 달랐습니다. 아, 그거 기억납니다. 왜 그래서 종중 땅을 남자들에게만 네. 그 인정하고 상속해서 그 할머니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셨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맞죠? 네. 종중에 있어서의 종중원은 예전에는 이제 성인인 남성으로 이렇게 한정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녀라면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도 종원으로서 인정이 됐던 또 전향적인 또 획기적인 또 판례였지요. 또 타당한 판례라고 생각되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60년 1월 1일 이전에는 어떻게 됐었냐가 또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조상 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조상께서 언제 사망했는지 그 당시에 상속에 관한 법, 또 다음 분께서 상속을 받았다면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또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에 관한 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60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 관습법이라고 이제 존재했었습니다. 뭐 관행이 있고 이게 법적 확신에 이르게 되는 정도에 있으면 법적 규범력이 인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상속에 관한 관습법이죠. 관습법에 따르면은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이제 호주가 돌아가셨을 때 호주인 자가 재산까지 상속을 했어요. 예전에 뭐 제사 상속이니 뭐 재산 상속이니 몇 가지 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호주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호주인 자녀분께서 재산을 다 상속을 하셨죠. 그랬던 적이 있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장자 라인, 장손이 아니면 갈 필요가 없네요. 호주 라인을 따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렇지만 꼭 그러면 호주가 아닌 분이 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또 상속에 관한 법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이제 자녀들이 또 상속을 한다든지. 근데 변호사님 연결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저도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상속분에 따라 나눠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찾았을 때 이게 반드시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네. 왔더니 저희가 다 이렇게 했더니 막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가계도가 작성이 되고, 그러면 이런 분들 어디 사시냐, 난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또 사망하신 분들도 있으면 그분의 또 상속인들을 또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분이 또 이제 갈리게 되는 거고요.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지분만큼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뭐 좀 작을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찾지 않으면 사실 투입하는 비용 대비해서 이익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뭔가 합의를 해놓고 찾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걸 기화로 가족들께서 또 단합되는 경우가 된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분열이 된다면 또 한번 심사숙고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당장 찾기를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숙명 내지는 과업, 생애 과업 또는 한 이런 측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꼭 우리 그러니까 조상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말을 시원하게 듣고 싶어서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요, 오히려 후련해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다가 소송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던 분도 계시고, 네네, 정말 돌아가시기 전 수건 사업처럼 여기시면서 사명감을 갖고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것보다 조상의 발자취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굉장히 경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희 들으시는 분들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장님도 네, 근데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정 중에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음. 또 생각보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상속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요즘에 또 핫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다가 주춤하다 보니까 이럴 때 늘 고객들이 문의 많은 게 저희 증여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네. 증여 상담이 또 요즘에 종종 들어와요. 그래서 상속과 증여, 이제 상증이라고 해서 뭐 네. 상속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에 좀 절세하면서 증여하는 게 자산 관리의 좀 기본으로 최근엔 이제 트렌드가 자리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도 주변에 많으시죠? 증여 글쎄요. 고액 자산가 분들은 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는 자녀들 만약에 결혼시키게 되면 뭐 집을 구해주는 문제 뭐 이런 거 갖고는 고민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저희가 뭐 국가에서 정해준 한도가 있잖아요. 1억 5천까지는 줘도 된다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상 만약에 자녀한테 주고 싶고 뭐 주택을 구입해 주고 싶고 이랬을 때 어떻게 그 상속과 절세 뭐 이런 걸 고민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상속세, 그러니까 내지는 이제 증여세,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조금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일반 증여 내지는 일반 증여에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증여에 관한 내용은 이제 민법에서 많이 규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여는 일단 계약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아니고 일종의 계약 행위이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의무를 지우는 편무 계약이라고도 하지만 또 무상 계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입니다. 수증자의 수증 의사가 필요로 하는데, 다만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는 줄게 했지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거든요. 줄게 했는데 마음이 변해서 주지 않을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 네,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 표시가 담겨버리면은 마음대로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증여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망은 행위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증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은 증여를 했는데 수증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이 증여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은 증여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증여자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에 대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1차적인 뭐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서면에 의한 증여라 할지라도 뭐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별도의 이제 뭐 부담부 증여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럼 증여를 받으실 분들은 필히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서면에 그렇죠. 서면에 의한 증여를 반드시 하시는 게
아까 망은행위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망은행위가 일어날까봐 증여를 좀 미루시는 뭐 자산가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아, 효도계약 작성하시는 분들 네. 계시듯이요? 예, 요즘에 네.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효도계약 이렇게 작성해서 증여하는 게 유효한 거예요? 네, 효도 계약 대신에 네. 효도 좀 증여라고 슬픈 많이들 말인 것 이제 같아요. 좀 생소하죠. 사실은 효도 증여라는 건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법률 용어에 포섭을 시키자면 부담부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뭐 대출을 이렇게 같이 부담하면서 예, 이렇게 증여하는 것은 많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는데요. 그게 어떤 효도의 각서 내지는 네. 뭐 한 달에 몇 번은 오고 언제는 식사하고 이런 네. 것까지도 부담부가 되는 건가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부담부 증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로하시게 되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잘 하시지 못하게 되면서 부득이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자녀분께 이제 부동산이나 재산을 증여하시면서 대신 이런저런 부양 의무를 좀 해다오라고 약속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증여도 계약이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의 유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망은행위라든가 아니면 뭐 서면에 의한 기본적인 서면에 의한 증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행한 부분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뭐 일종의 쌍무계약, 그러니까 서로가 의무를 지우는 형태의 계약 사항들이 준용이 되다 보니까 한쪽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부로서 많이 진행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은 상대방이 결국에는 급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자는 재산을 주지만 받는 사람은 반대의 급부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급부의 내용이 중요해요. 급부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즉 이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됐으면 부담부 증여로 효도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꽤 많은 실제 소송 사례에서 이 효도계약, 효도증여가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 사례인데 제가 영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너무 그거는 피상적인데요. 네, 부모님의 어떤 건강과 뭐 네. 이런 점들을 위해서 영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이 미국에 계시니까 형을 대신해서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역 등을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거 잘 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상가 관리 제가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확정적이지 않고 뭐 이제 적법 여부는 이거는 뭐 해당은 없겠지만 하여튼 뭐 확정 가능한 일이라든가 가능성의 일들에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이 부모님 굉장히 꼼꼼하셨던 것 같아요. 재산을 증여하시면서 자 3년 이내에 어머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의 서울 소재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줄 것.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 재산을 증여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서울 소재의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사줄 것. 그리고 증여받은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새로운 집을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부모님께 지급할 것. 그리고 뭐 생활비는 매달 얼마로 따박따박 지급할 것. 그리고 부모님이 아프실 경우 병원에 가시게 될 경우에는 병원을 동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병원비 일체는 그 수증자가 다 부담할 것. 뭐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확정 가능하고 적법하고 그 다음에 뭐 실현 가능한 이런 일들로 구체적으로 이제 기재를 해놨다면은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제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받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까지 다 특약으로 다 기재를 해놓는 거예요.
팔았을 때에는 뭐 동의 없이 팔았을 때에는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다시 이제 뭐 상환하기로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겠네요. 그 정도. 계약은 확실하게 가계약부터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계약을 할 거면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많을수록 많이 기재할수록 뭐 이렇게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뭐 무해할지언정, 그렇죠. 유해하지 않고 네 무해해야죠. 모든 계약을 굉장히 꼼꼼히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넣어서. 네. 네, 그럴수록.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네. 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출을 같이 증여할 때가 부담부 증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의 반대급부인 부담은 효도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효도를 그것도 말하는 부담부 거죠. 증여라고 하는 거군요.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부담이라는 게 뭐 물질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부담의 영역이 들어갈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증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돌려받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 실무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송을 예. 아 근데 친자와 또 부모 간에 소송을 한다는 게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사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족 간 다툼은 그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뭐 이제 부부간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이제 가족 간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저희는 또 냉철하게 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또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만약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팔지 못하도록 처분 금지로 잡아두고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이제 해제권을 행사하고 돌려받는. 그럼 이런 효도 증여를 부부간에도 할 수 있나요? 있죠. 그렇지만 이제 효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 뭐라 부양의 그럴까요? 의무? 네네. 뭐 이렇게 할까요? 이름을 또 명명하게 나름일 텐데, 네, 그렇죠. 부양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뭐가 좀 이렇게 적절한 이름이 좀 이렇게 생각날까 좀 잠깐 고민해봤는데. 네. 지금 효도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자산가분들이나 증여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뭐 네. 일부를 지원을 해 주거나 뭐 전세든 매매든 이 지금 비좁은 서울에서 그래도 주거에 대한 불안 없이 살 수 네. 있도록 네. 뭔가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근데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거를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물건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택은 뭐 기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아는데 최근에 상가에 대한 문의를 좀 종종 하세요. 상가는 워낙에 좀 가격대가 그래도 부담이 덜해서 근데 상가가 나중에 주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즘에 또 상가 문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나누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안에는 요즘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적용되는 뭐 서울시는 이제 모아타운 내에 있는 뭐 이제 각계 조합이기도 한데 이제 크게는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이제 재개발과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적용되는 이제 소규모 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들의 경우는 서울시 그러니까 각 그 지자체의 조례 규정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과 령과 규칙과 조례까지 서울시 조례에서는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이제 분양받을 그러니까 최소 분양 단위 규모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이제 올라간다고 볼 때 가장 작은 평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평수에 이제 조합원 가격이 얼마인지를 내 상가 권리가액과 비교해서 내가 그 금액보다 높으면은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소유한 사람도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또 나온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은 그 권리가액이 크면은 그 주택을 한 채만이 아니라 1+1까지 그러니까 두 채를
받을 수도 있다. 물론 한 채는 이제 뭐 60제곱미터 아래에 전용 60제곱미터 아래에 좀 작은 평수가 되겠지만 두 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만약 증여자가 상가가 이제 여러 채를 갖고 계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에서 1가구에는 1세대에는 이제 1주택만 주는 거고 또 이제 조합원 한 사람에게는 이제 한 주택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러 채 이제 상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분양권은 이제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가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최대 두 채라든가 그 권리가액에 뭐 이제 비해서 이제 확정짓게 되는 건데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지인 이제 친인척들에게나 뭐 증여를 한다고 볼 때 이제 그분들이 각각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 분양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분 증여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묶여서 이제 하나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분양권 나오겠지만 예, 물건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각각 네. 구분 소유하고 있을 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그것도 최근 지난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1세대의 경우에도 1주택이 분양이 되는데 그 1세대의 개념 정의를 최근에 대법원에서 해줬어요. 이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러니까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와 같은 이제 주민등록표상에 이제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묶여서 이제 하나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주제와 너무나도 적절히 잘 맞는 부분은 내가 상가를 여러 채 갖고 있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전이다. 그런데 가족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그 가족이 뭐 이제 실질적으로 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증여도 가능하고 받은 사람이 각 분양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네. 네.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네. 단계여야 되고 물건 여러 채 중에서 그 증여하는 대상이 같은 주민등록 세대 아니라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해야 되는 거주와 생계를 네, 달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분 소유된 물건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정말 새로운 얘기, 좋은 팁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빌라로 굉장히 많이 증여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이제 여러 가지 갖고 있을 때 다물권자의 경우 이게 주택 한 채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는 얘기. 맞습니다. 다물권자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팔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물권자라고 한다는 거는 물건을 여러 개, 구역 내에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팔게 되고 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이 각각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은 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존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다물권자로부터 물건을 양수한 사람이 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직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합해서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의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증여를 하실 거면 그 전에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또 그 주택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청산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자 혹시 또 재개발 관련해서 글쎄요. 근데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길 아닙니까? 보통 주변에서 보아도 한 20년씩은 막 걸리는 것 같은데 요즘 서울 시내 재개발은 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서울시는 뭐 신통 이제 지금 현 시장께서 뭐 신통 기획이라든지 뭐 소규모의 경우는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통으로 요즘에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공익과 이제 사익이 절충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건데 그만큼
속도가 좀 빨라진다는 장점이 좀 있어서 많이들 지금 신통계획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주거사단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업성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계속 지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이거 끝까지 버텨야 된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뭐 이렇게 간다더라 아니면 뭐 카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 시간이 지나면 가더라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 실무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지주분들 간에 이제 단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파가 나뉘고 그리고 이제 A라는 정대위 뭐 스스로를 이제 정대위라고 부를 때 뭐 이제 A라는 정대위와 B대위 이제 B라는 또 정대위가 등장할 수 있고 그 안에 또 B대위가 또 등장하는데 C라는 비대위와 또 D라는 비대위가 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하고 싸우면 사업이 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합돼서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가려면 많이 협의하면서 반대하지 않고 가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이 다 비용이 네, 되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업비입니다,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주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한 연끌은 위험한 것 같아요.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비용적인 여유가 있는 거를 체크해보고 어떤 것이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현주 부장님 그리고 우리 이희창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 시간이 정말 훌쩍 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카더라 얘기를 막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훅 갔는데 혹시 마지막에 좀 우리 팟캐스트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지금 못했던 얘기 뭐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그 상가 그 증여에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좀 다르다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재개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렸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회사로 찾아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영업 노하우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은 당연히 센트로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내어주신 우리 사회자분 그리고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요만큼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동산 법률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지만 중요한 거는 계약서 쓸 때는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다 넣어서 쓰라는 말씀이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초창기부터 조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